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매입니다. 5월 20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연방준비은행, 미국 중앙은행, 전 미국 중앙은행의 관계자가 미국 공공정책에서 리플과 XRP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내용을 보니까요. 전직 연방준비은행 관계자, 리플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연방준비리드 이사회의 전 지불 담당 수석 분석가였던 그렉 키드는 막 끝난 XRP 라스베가스 2024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면서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리플의 초기 직원이기도 한 키드는 회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칭찬하였습니다. 리플에 대해 연방준비리도 연준에서 근무하면서 처음 들었다고 강조하면서 당시 신흥기업이었던 샌프란시스코 기반 결제회사가 유망성 때문에 관심을 끌었다. 연준에서 근무했었을 때 처음 들었다. 저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 일하다가 구글이나 비자와 같은 다른 플레이어들과 포커 게임을 했고 그들은 이 새로운 회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연준 이런 곳에서 이분의 이력을 먼저 볼게요. 자, 그렉 키드입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시게 되면은 리플에서 근무를 했었네요. 그쵸? 그리고 IBM 연준에서 근무를 했었다. 연준, IBM, 리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리플이 왜 나왔는지,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2012년도에 왜 리플이 나와서 스위프트 2.0 망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있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거는 전체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통화 시스템이 수명이 다했습니다. 2008년도에 제로금리가 되었었죠. 그로 인해서 사토시를 필명으로 한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전 세계를 속인 거죠. 하지만 저는 이걸 그들이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리플의 CTO. 이 사람은 개발자고요. 진짜 쩐주는 뒤에 있죠. 전 세계의 금융 기득권, 금융 수명이 다한 걸 알고 미리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국경 간 결제, 그 혈관망을 만들 수 있는 스위프트 2.0 망을 만들 수 있는 리플사를 만들었습니다. 속속들이 합류하게 되죠. 그렇죠? 첫 번째, 통화 시스템에 대한 수명이 다했다. 두 번째, 전 세계 부채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답안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국가 입장에서 부채를 줄이려고 한다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돼. GDP 성장률을 더 많이 벌어서 부채를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장률이 정체가 됐거나 역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 도시화 이것이 거의 끝나갔죠. 미국, 유럽, 일본,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중국도 내수와 금융으로 성장을 하죠. 중국도 고령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이미 도시화는 어디로 가고 있죠? 인구는 아프리카, 아세안, 중동, 남미, 신흥국 이쪽으로 에너지를 키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바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었죠. 새로운 돈을 만듭니다. 바로 종이에서 데이터로 변환시키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장부를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통합 원장. 이게 바로 금융혁명입니다. 통화 시스템 혁명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한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 중심에 바로 리플이 있다. 비트코인이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있다. 섹터별 대장이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리플이 가장 중요한 섹터에 포함되긴 하죠. 이 혈관망의 주인이니까. 하지만 코인과 각 섹터별 대장 코인 또한 유동성이 미친 듯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징을 가진 코인들은 분명히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파일 코인은 저장성 코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신 규격인 IPFS 요거의 대장입니다. 대체 불가능하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가치를 저장한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대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체인링크, 오라클, 블록체인은 상호 운용성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체인링크, 폴카닷, 뭐 코스모스 여러 코인들이 있지만 1, 2, 3, 3대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도지, 결제용 코인의 대장,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그러면서 네오, 비체인, 퀀텀, 이오스. 중국의 4대장이라고 하죠. 이 중에 네오와 비체인을 저는 넘버 1, 2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 중국계 코인 또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홍콩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가 승인이 났죠. 그리고 본토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시그널이 계속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를 시작한다. 본토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홍콩이 부스팅 되면서 중화권 자금, 즉 가상자산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중국의 코인 또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신흥국의 대장이 중국이니까 여기 코인의 넘버 1, 2도 당연히 유동성이 들어올 거니까 그들이 키워낼 테니까. 중국은 다시 한번 CIPS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결제망이죠. 여기는 미국, 유럽, 일본, 유럽, 미국의 거대 금권들이 다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페드나우, 미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인도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러시아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아세안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일본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대한민국의 실시간 결제망, 남미의 실시간 결제망, 중동은 분화입니다. 분화. 실시간 결제망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읽었다면 미래는 100% 정해 있습니다. 소송 어느 순간 마감이 다가오겠죠. 그들이 그 시기를 결정할 테니까. 그러나 그 시기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사항을 멤버십에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 그리고 시나리오 1. 전 세계 증시가 보니까요, 대부분 미국 증시 기준으로도 나스닥에 이렇게 물량을 소화했습니다. 고점권에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다가 주봉 기준으로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물량을 소화했어요. 이렇게 고점을 뚫었습니다. 주식이 먼저 가면 코인 또한 따라가겠죠.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어 있죠? 비트코인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이렇게 가다가 슈팅에 나왔다가 꺾여 있죠. 이 상태예요. 그렇죠? 얘 또한 주식시장을 따라갑니다. 시나리오 1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을 하고 따라오는 경제 위기도 대비해야 되겠죠. 대비한다는 의미는 여기서 현금을 현금화 시키고 경제 위기 때 바닥권에서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메가 팽창, 1000배 성장하는 이 시장에 1%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선택을 물어보겠습니다. 99%에 들어가시겠습니까? 1%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죠. 주식의 대부였었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바로 투자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 코인은 초기 시장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에 들어가느냐 망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설립자가 비트코인은 일찍 투자할수록 유리하다.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비트코인이 100억에 도달한다면 XRP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더리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섹터별 대장 코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외환 보유고에 미 국채의 힘을 빼고 있다. 달러, 유로, 앤 파운드 위안화 이게 CBDC로 대체된다. 그리고 금 여기에 비트코인이 추가가 된다면 과연 얘는 100억이 못 갈까요? 100억에 가게 된다면 과연 전체 가상자산이 1000배 이상 커진다면 이더리움과 XRP와 섹터별 대장 코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곰곰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